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김선옥은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검은색 면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77년을 산 얼굴을 확인할 필요는 없었지요. 손등의 검버섯, 눈가의 주름, 허리를 펼 때 느껴지는 뻐근함. 그것들은 그저 시간이 남긴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또 제일 먼저네요. 옆 가게 생선 장수 박 사장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으로 통했으니까요. 선옥네 반찬 간판 아래로 들어가 셔터를 올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진열대, 투명한 반찬 용기들, 벽에 붙은 가격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오늘 팔 반찬들을 확인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깻잎지, 콩자반. 어제 저녁에 미리 만들어둔 것들이었지요. 할머니 멸치볶음 한 팩이랑 시금치 주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출근 전에 들르는 단골이었지요. 네, 잠시만요. 선옥은 용기에 반찬을 담으며 손님의 얼굴을 슬쩍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서둘러 묶은 머리, 구겨진 블라우스 자락. 아침잠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5,000원입니다. 계산을 마친 여자가 비닐봉투를 들고 나갔습니다. 선옥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바쁘게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녀를 어떻게 볼까요? 부지런한 할머니, 반찬을 잘 만드는 사람, 말수 적고 인자한 노인.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지요.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선옥은 작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시장 통로 너머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 휴대폰을 보며 걷는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겠지요. 선옥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 조용한 가게, 이 작은 반찬 용기들, 이 단출한 일상 속에 조심스럽게 묻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깻잎지 있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또 다른 단골이었지요. 있어요. 얼마나 드릴까요? 한 팩이요. 저 자취하거든요. 할머니 반찬이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선옥은 깻잎질을 담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 작은 칭찬들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으니까요. 여자아이가 나간 뒤 선옥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손, 거친 손마디, 칼에 베인 자국들. 50년 넘게 무언가를 만들고 씻고 정리해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들은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를 세던 손, 서류를 정리하던 손, 반지를 벗어 던지던 손.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녀는 곧 눈을 떴지요. 과거는 과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지금이었습니다. 오후 4시.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선옥은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진열대를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습니다. 서두르지도 게을리하지도 않았지요. 셔터를 내리기 전 그녀는 잠시 시장 통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생선 가게에서는 고등어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습니다. 평범한 시장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선옥은 그것이 좋았습니다.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지요.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선옥은 자물쇠를 채우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77년을 살면서 참지 못할 고통은 별로 없었으니까요. 골목을 지나 작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요함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선옥은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놀이 보였습니다. 주황빛 하늘. 점점 어두워지는 도시.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한 한숨이었습니다. 나는 한때 사람값으로 계산되던 여자였습니다. 목소리 없는 독백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선옥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지요. 냉장고를 열고 간단한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달걀, 김치, 두부 한 모. 칼을 쥐었습니다. 도마 위에 두부를 올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정확한 손놀림으로 두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끝나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선옥은 작은 앨범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래고 구겨진 사진들. 그녀는 그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68년 전라북도 군산. 작은 어촌 마을의 판잣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8살 선옥이 어머니 치마폭을 잡고 서 있었지요. 아버지는 사진 밖에 있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여자가 뭘 배워?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들려오던 말이었지요. 선옥이 중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까지 보낼 거면서요. 네가 오빠랑 같냐? 오빠는 남자고 너는 여자야.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선옥의 손을 잡았으니까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그날 밤 어머니는 낡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쌀값, 반찬값, 오빠 학비, 아버지 술값.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엄마 그거 뭐예요? 우리 집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적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엄마가 숫자를 모르면 아버지가 돈을 다 쓸 거거든. 그럼 우린 굶어. 선옥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지워진 흔적들, 다시 쓴 계산들. 선우가 네? 힘이 없을 땐 기록을 남겨라. 어머니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빨래와 설거지로 터진 손이었지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해.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장부는 못 속여. 그것이 어머니가 준 유일한 가르침이었습니다. 1975년 15살이 된 선옥은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공부했습니다. 오빠의 헌 교과서로 어머니 몰래 켜둔 전등 아래에서. 그해 봄 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왔지만 소용없었지요. 어머니는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49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네가 집안일 해야지.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쌌습니다. 옷 몇 벌, 어머니의 가계부, 졸업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행 기차표를 샀습니다. 편도였습니다. 서울은 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척 언니 집 옥탑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식당, 공장, 가게. 어디든 좋았습니다. 격리 보조 구함. 작은 무역회사 앞에 붙은 공고였습니다. 선옥은 주저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졸이라고? 회사 격리가 중졸이 할 일인 줄 아나? 사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숫자는 잘합니다. 잘하긴. 구구단이나 외우겠지. 장부 보여주세요. 틀린 곳 찾아드릴게요. 사장이 비웃으며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선옥은 한 장씩 넘겼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여기요. 이달 수입이 20만 원 차이 나요. 거래처 정산 빠진 거 있으세요? 사장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너 어디서 배웠어? 집에서요.
선옥은 그렇게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었으니까요. 숫자만은 정직했습니다. 1978년 20살이 되네. 회사에 새 영업부장이 부임했습니다. 박준호. 30살 말이 빠르고 웃음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야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선옥 씨 이번 달 정산서 좀 봐줘요. 친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선옥 씨는 똑똑하네요. 숫자를 이렇게 잘 보는 사람 처음이에요.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언제 저녁 한번 먹어요? 제가 살게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녁 한 끼였습니다. 그 다음엔 영화였습니다. 그 다음엔 산책이었지요. 선옥 씨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있으면 안 되는데.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왜요? 더 큰 곳에서 일해야죠. 실력이 아까워요. 선옥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 주는 것이 나랑 결혼하면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킬게요. 어느 봄날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성공해요. 내가 일 잘해서 돈 많이 벌게요. 선옥은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야망도 자신감도 진짜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결혼은 탈출이었습니다. 군산의 판잣집에서 힘없는 여자의 삶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두려움에서 결혼은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만드는 미래. 20살 선옥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조금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결혼 후 선옥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당신이 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벌면 되지.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결혼한 여자는 집에 있는 것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준호가 부탁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영수증 좀 정리해 줄래?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하대.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교통비 영수증, 접대비 영수증. 날짜별로 분류하고 금액을 합산했습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야. 회사 격리보다 훨씬 빨라.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엔 거래처 명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월별 정산서였습니다. 그 다음엔 외주업체 내역이었지요. 조금만 도와줘. 이번 한 번만.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선옥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돕는 것, 그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1982년 가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한산업개발이라는 회사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달 같은 금액이 송금되었지요. 하지만 거래 내역에는 구체적인 품목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 회사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응? 아, 자재 납품업체야. 근데 품목란이 비어 있어요. 그냥 잡자재 같은 거야. 신경 쓰지 마. 준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빨랐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선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볼 때마다 그 이름이 보였습니다. 대한산업개발, 동양물산, 한성종합상사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유령처럼 반복되는 회사들. 준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집에서 짜증이 늘었습니다. 선옥이 말을 걸면 대답이 짧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지요. 전무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상무님 말씀이 원래 그러시니까. 준호는 상사 이야기만 하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급함, 두려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 여보, 다음 달에 승진 발표래. 내가 과장 달면 우리 이사 가자. 정말? 응. 전무님이 날 눈여겨보신대.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준호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준호가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입어봐. 고급 원피스였습니다. 백화점 정품. 선옥이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지요. 이게 얼마예요? 신경 쓰지 마. 오늘 중요한 자리 있어. 무슨 자리요?
전무님 생신이야. 부부 동반이래. 당신도 같이 가야 해. 선옥은 원피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드러운 천, 우아한 라인, 낯선 옷이었습니다. 꼭 가야 돼요. 응. 전무님이 직접 초대하셨어. 다들 부인 데리고 온대. 준호가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잘 보여야 해. 알지? 강남 특급 호텔. 로비가 넓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밝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서 울렸지요. 선옥은 준호 옆에서 걸었습니다. 새 원피스가 몸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구두 굽이 너무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이 켜졌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웃고 있으면 돼. 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1507호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벨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요, 박 부장.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흰 와이셔츠 단추가 2개 풀려 있었습니다. 손에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지요.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부인이구만. 사진보다 예쁘네. 전무가 선옥을 보며 웃었습니다. 선옥은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들어와요. 다른 분들은 아직 안 왔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스위트룸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앉아요. 박 부장은 잠깐 나랑 얘기 좀 하자. 네, 전무님. 준호가 선옥을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 있었습니다. 사과? 두려움? 체념? 선옥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보, 금방 올게. 준호가 전무를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옥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나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나 급한 일 생겨서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네? 그럼 나도 같이. 아니, 당신은 여기 있어. 전무님이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으시대. 선옥은 일어섰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냥 회사 얘기. 금방 끝날 거야. 준호가 선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선옥이 불렀습니다. 준호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딸깍. 자물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에서 선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안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전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 볼까요?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쥔 손이. 그 안에는 오늘 아침 준비했던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탁한 정산 자료. 습관적으로 챙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내가 아니었구나. 나는 거래 조건이었구나. 울지 말고 생각해.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왜 그래요? 박 부장이 다 알고 보낸 건데. 전무가 웃었습니다. 위스키 냄새가 났습니다. 승진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요?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싫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았습니다. 떨렸습니다. 뭐? 싫다고요.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장난해요? 박 부장이 날 여기 왜 보냈는데?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울지 말고 생각해. 선옥은 눈을 떴습니다.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오늘 아침 정리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부탁한 정산 자료, 거래처 명단, 송금 내역, 습관적으로 사본을 만들어뒀던 것들.
힘이 없을 땐 기록을 남겨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해. 선옥은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뭐예요?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대한산업개발 송금 내역, 동양물산 차명계좌, 한성종합상사 리베이트 구조, 날짜별 메모. 이게 뭔데? 전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선옥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무님 이름이 여기 나와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유령회사 세 곳. 전부 전무님 친인척 명의예요. 작년 한 해 5억 7천. 올해는 벌써 3억. 이걸 어떻게? 남편이 정리한 거예요. 제가 사본 만들었고요. 선옥이 전무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 서류가 세상 밖으로 나가면 전무님은 끝입니다.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나를 협박 아니에요. 선옥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그냥 사실이에요. 숫자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무가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문 열어주세요. 뭐? 문만 열어주시면 돼요. 이 서류들은 제가 가지고 나갈 거예요. 하지만 조용히 할게요. 선옥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만약에 전무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방에서 못 나가면요. 선옥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제 친구한테 사본이 가게 되어 있어요. 친구는 기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선옥에게 기자 친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무는 알 수 없었지요. 전무가 선옥을 보았습니다. 오래. 그리고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밝았습니다. 선옥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호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준호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선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왼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딸랑. 금속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선옥은 준호를 지나쳐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선옥은 멈춰 섰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깊게.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 있었습니다.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들, 숫자들, 진실들. 엄마, 목소리 없이 불렀습니다. 저 해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선옥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가 회사에서 밀려났습니다. 전무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선옥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재산 분할은요? 그것도요. 그럼 뭘 원하세요? 선옥이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이요. 제 자유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나는 거래되지 않았다. 1983년 봄, 선옥은 강릉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빌딩들이 작아졌습니다. 산과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선옥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가계부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할게요. 목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버스가 강릉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선옥은 짐을 들고 내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중앙시장 근처 작은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세무사무소, 회계사무소, 작은 가게들. 회계할 줄 아세요? 한 세무사무소 소장이 물었습니다. 네, 5년 했습니다. 결혼은요? 선옥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소장이 선옥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선옥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10년이 흘렀습니다. 선옥은 32살이 되었습니다. 작은 회계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김선옥 회계사무소. 자신의 이름을 간판에 걸었지요. 의뢰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장 상인들, 작은 식당들, 구멍가게 주인들. 선옥 씨 이거 조금만 줄이면 세금 덜 내는데.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죠. 에이 다들 하는 건데. 저는 안 합니다. 몇몇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선옥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맡기면 마음 편해. 그 믿음이 좋았습니다. 2003년 선옥은 43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사무소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선옥 선생님이세요? 네, 저 장미숙이라고 해요. 혹시 박준호 아세요? 선옥의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모르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그 사람이랑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리하다가 여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사진이 나왔어요. 뒤에 글씨도 있고요. 선옥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저한테 오셨어요? 그 사람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있어서요. 선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작년에요. 간암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대요. 선옥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 사람 말년에 많이 힘들어 했어요. 일도 안 풀리고 술도 많이 마시고. 저한테도 잘못했고요. 여자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가져가세요. 선옥이 말했습니다. 전 그 사람한테 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 일은 그 사람이 끝냈어야죠. 저한테 미루지 말고요. 선옥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선생님도 힘드셨죠?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이혼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 시작했어요. 선생님도 그러세요. 어떻게요? 그 사람 없이 사는 거요. 미안하다는 말 기다리지 말고요. 선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자유거든요. 2015년 선옥은 55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사무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날 단골 의뢰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선옥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반찬 장사나 할까 해요. 네? 어머니가 하시던 일이에요. 손으로 하는 일요. 중앙시장에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멸치를 태웠습니다. 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처럼 묵묵히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할머니 반찬 맛있어요? 정직한 맛이에요. 정직한 맛. 선옥은 그 말이 좋았습니다. 2025년 겨울, 선옥은 77이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단골 대학생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지요. 할머니 깻잎지 주세요. 무슨 일 있어? 선옥이 물었습니다. 아.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여자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 빌려달래서요. 사업 자금 필요하대요. 선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빌려줬어? 아직이요. 근데 자꾸 화를 내요. 사랑하면 믿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자아이가 선옥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옥은 깻잎질을 천천히 담았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너를 계산하는 사람 곁에 있지 마. 네? 내가 번 돈은 내 거야.
내 시간이고 내 노력이야. 선옥이 용기를 건넸습니다. 그걸 흥정하려는 사람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여자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헤어져야 하나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답이야. 선옥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은 불편하지 않거든. 여자아이가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길을 갈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선옥도 그랬으니까요. 20살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옥은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이틀 전에 깻잎지 샀던 학생이에요. 단골 여자아이였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저 헤어졌어요. 그래? 네. 할머니 말씀 생각하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 마음이 계속 불편했거든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힘들지만 잘한 것 같아요. 선옥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내가 용감했어. 할머니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응. 할머니도 그런 일 있으셨어요? 선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반짝이는 가로등들. 있었어. 어떻게 하셨어요? 나왔어. 그 관계에서 그 다음은요? 혼자 살았어. 오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어요? 선옥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외로웠어.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어. 차이가 뭐예요? 외로움은 견딜 수 있어. 근데 두려움은 너를 죽이거든. 전화 너머에서 여자아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천천히 해. 너한테 시간 많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옥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것. 그것을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주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처럼 살고 있어요. 목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선옥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박 사장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고등어 좋은 거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진열대를 닦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단골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거요. 뭔데? 감사 인사요. 저 덕분에 용기 냈어요. 선옥은 화분을 받았습니다. 작은 다육식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예쁘다. 할머니처럼 단단하게 자랄 거예요. 여자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옥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틀 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잘하고 있어. 네, 여자아이가 나갔습니다. 선옥은 화분을 진열대 옆에 놓았습니다. 작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 선옥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가계부를 쓰던 어머니. 엄마 저 잘 살았어요. 선옥이 사진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요. 기록하고 생각하고 버텼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선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선옥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래간만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오늘 젊은 손님에게 말해줬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계산되지 말라고. 그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다. 나처럼 먼 길을 돌아오지 않았으면. 엄마 나는 잘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선옥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날 것입니다.
시장에 갈 것입니다. 반찬을 만들 것입니다. 평범한 내일.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존엄이 있었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 없는 잠이 찾아왔습니다.